경제가 성장하면 언젠가는 선진국이 된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한 나라는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101개 중진국 중 단 13개국만이 선진국이 되었고, 한국과 대만을 마지막으로 그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폴란드는 하청 공장의 한계에, 베트남은 조립 공장의 국내에, 중국은 제도와 인구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주들조차 영원히 1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2개국 중 13개국.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균열은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진국이란 쉽게 말해 가난한 나라보다는 잘 살지만 선진국만큼은 아닌 중간 단계의 나라를 뜻합니다. 1960년대에 세계은행이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희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오르면 산업이 발전하며 결국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1960년에 중진국으로 분류된 101개의 나라를 추적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2008년까지 선진국 문턱을 넘은 나라는 고작 13개국뿐이었습니다. 열에 하나도 채 안 되는 확률입니다. 나머지 88개국은 제자리에 머물렀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났습니다. 더 눈여겨볼 점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13개국 중 대부분은 1980년대 이전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에, 싱가포르는 1970년대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한국과 대만이 그 뒤를 이으며 문이 닫혔습니다. 2008년 이후로는 단 한 나라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이 닫혔을까요? 후발국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제조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자동차, 배, 전자제품 같은 산업에 늦게 뛰어들어도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였고, 선진국들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서 기술과 돈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960년대에 가발과 신발을 만들던 나라가 1970년대에는 철강과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으로 올라섰습니다. 마치 계단처럼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올라선 직후 후발국들의 진입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첨단 산업의 문턱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세계화는 느려지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밟고 올라간 그 계단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4가지 큰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조업에 끼어들 공간이 사라진 것, 첨단 산업의 문턱이 너무 높아진 것, 인구 구조가 뒤바뀐 것, 그리고 세계 경제 자체가 느려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이란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산업을 말합니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전자제품 회사 같은 것들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성장하던 시기에 세계 제조업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뛰어드는 나라가 끼어들 틈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값싼 제품부터 중간 가격대까지 대부분의 영역을 중국이 점령하면서 후발국이 발을 들일 공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산업의 문턱 문제입니다. 첨단 산업이란 아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말합니다. 반도체, 비행기, 바이오 의약품 같은 분야입니다. 이 분야들은 돈만 있다고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연구 인력, 특허, 부품 공급망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반도체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ASN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특수 장비는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장비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한 크기로 회로를 새기는 기계인데 이것 없이는 최신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인구가 젊을 때 제조업을 키웠고 소득이 올라간 다음에 고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진국들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제조업을 키워야 하는 시점부터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은 늘어나는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데 태국은 이미 1.00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성숙하기 전에 인구가 먼저 늙어버리는 현상, 이것을 조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여기에 탈세계화까지 겹쳤습니다. 탈세계화란 나라들 사이의 교류가 줄어들고 각자 자기 나라를 먼저 챙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처럼 물건을 해외에 팔아서 성장하는 방식을 따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중진국 가운데 선진국 문턱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제조업 이전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힙니다. 서유럽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공장을 동유럽으로 옮겼는데 폴란드가 그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간 것입니다. 강점은 분명합니다. 독일의 산업 네트워크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 만드는 자동차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폴란드 수출의 약 28%가 독일로 향할 정도로 두 나라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받은 숙련 인력도 동유럽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HP,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폴란드에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도 유럽 안에서 드물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4천만 명 규모의 내수 시장에 젊은 노동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폴란드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겉모습 이면에는 뚜렷한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폴란드가 독일의 하청 공장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하청이란 다른 회사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부품과 기계는 대부분 독일 기업의 이름을 달고 나갑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이 서유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도 부족합니다. 폴란드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국내 총생산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칩니다. 폴란드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도 글로벌 제약 회사도 없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공장은 더 싼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경제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어서 독일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결국 폴란드는 성장은 하겠지만 선진국 문턱은 넘지 못하고 유럽의 이류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유망주라면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4,000달러 남짓에 불과하지만 국제기구와 투자기관들의 장기 전망에서 베트남은 폴란드 다음으로 자주 거론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장의 흐름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가장 큰 장점은 제조업 흡수력입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자 공장들이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베트남이 그중 가장 큰 몫을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나옵니다. 애플도 아이폰과 에어팟 생산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도 강점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교육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인구도 매우 유리합니다. 1억 명에 가까운 큰 시장을 갖고 있으며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일 만큼 젊습니다. 앞서 살펴본 폴란드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강대국의 생산기지로 들어가면서 성장했고 젊은 인구와 교육열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EU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법과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베트남에는 그런 외부 지원망이 없습니다. 베트남의 약점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의 바탕이 거의 전적으로 외국 기업에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높지만 대부분이 단순 조립입니다. 조립이란 부품을 가져다가 끼워 맞추는 일입니다. 이익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핵심 기술은 베트남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조립하지만 반도체와 화면은 한국에서 오고 설계는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베트남에 남는 것은 조립 수수료뿐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 총 생산의 0.5%에 불과합니다. 자기만의 기술력 없이는 산업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다음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화웨이, 샤오미, BYD 같은 자국 브랜드를 키워냈습니다. 베트남에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의 공장이 떠나면 남는 것이 없는 구조입니다. 규모만 보면 중국은 당연히 선진국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 세계 1위 제조업 국가, 전기차와 배터리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도 넓게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준을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의 첫 번째 문제는 기술의 깊이입니다. 여러 첨단 산업을 넓게 갖추고 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에서는 아직 서방 선진국들과 격차가 큽니다.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최첨단 공정에서는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020년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회사인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 계열사가 상장 직전에 하루 만에 취소당했습니다. 2022년에는 학원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비스업의 효율도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 의료, 교육 같은 것들입니다. 제조업이 아무리 강해도 서비스업이 뒤처지면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2년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고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전에 노동력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바깥 환경도 불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세계의 공급망이 중국을 피해가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완성된 선진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5,000달러를 넘으면 선진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득 외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8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 안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많이 팔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되거나 다른 나라가 대신하기 힘든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다양성입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의 잘 나가는 산업만 있어도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기계, 바이오, 정보기술 같은 첨단 제조업 가운데 최소 두세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기술력입니다.
국내 총 생산에서 연구개발에 쓰는 돈의 비중이 2%를 넘지 못하는 나라는 기술 자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과학기술 바탕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제도의 안정성입니다. 부정부패가 적고 규칙이 예측 가능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산업 정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브라질, 튀르키예 같은 수많은 중진국이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과학과 공학을 공부한 인력, 대학의 연구 능력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이것은 10년에서 20년의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입니다. 많은 중진국이 제조업은 잘 키우지만 교육, 의료, 금융 같은 서비스업이 뒤처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집니다. 일곱 번째는 고령화를 버틸 수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지금의 중진국들은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와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는 나라의 규모입니다. 나라가 작으면 키울 수 있는 산업의 다양성이 제한됩니다. 스위스, 싱가포르처럼 특별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이 벽을 넘었지만 대부분의 작은 나라가 따라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이 8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26개국뿐입니다. 이 8가지 조건 앞에서 좌절한 나라는 폴란드, 베트남, 중국만이 아닙니다. 한때 유망주로 불렸던 멕시코, 브라질, 튀르키예도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하고 마약을 파는 범죄 조직의 힘이 거대하며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업이 범죄 조직의 보호비를 내야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 2만 달러 정도의 중진국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선진국 도약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브라질은 크기만 보면 선진국이 될 만한 나라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자원 부국이고 농업, 광물, 에너지까지 산업 기반도 넓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브라질 코스트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브라질에서 사업을 할 때 다른 나라보다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땅이 너무 넓어서 물류비가 비싸고 세금 제도는 복잡하며 행정 절차는 느립니다. 튀르키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인구 8천만 명이 넘는 큰 시장을 가진 나라로 제조업도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불안정하고 물가는 만성적으로 높으며 화폐 가치는 급락합니다. 이런 것들은 선진국 기준에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이 세 나라의 실패는 폴란드, 베트남, 중국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유망주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절대 그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튀르키예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선진국 문턱을 넘을 후보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폴란드는 남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베트남은 부품을 끼워 맞추는 일에서 멈춰 있으며 중국은 시스템의 한계에 막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완성된 선진국은 20여 개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 모임에 합류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한국과 대만을 끝으로 치워졌고 그 이후로 단 한 나라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선진국이 될까라는 질문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선진국 중에서 누가 먼저 미끄러질까?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사라졌지만 아래로 미끄러지는 계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모임에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성공 이야기의 주인공이지만 동시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7명대이고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특정 분야가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약 5%로 세계 최상위권이며
반도체와 배터리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문이 닫힌 세계에서 한국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60년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101개국 중 단 13개국뿐이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마지막으로 그 문은 닫혔고, 폴란드는 하청 공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베트남은 조립 공장의 굴레에 갇혀 있으며, 중국은 제도와 인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경제 성장이 자동으로 선진국행 티켓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술력, 제도의 안정성, 산업의 다양성 같은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야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문이 닫혔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입니다. 26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분석하고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고 이어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빠르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